이번에는 문제 26번부터 있는 고급회계 내용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문제 26번과 27번이 공통자료를 가지고 푸는 합병 문제죠. 우리 26번부터 볼 거고 26번의 문제를 자료를 보시면 우리 합병에서 단계적 취득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합병은 취득자가 피취득자 기업을 전부 다 취득해서 순자산을 취득해서 소멸시키는 건데, 만약에 합병일 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러면 추가 지분, 추가 대가만 지급을 해도 합병일에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도 이전 대가에 포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합병이나 연결해서 항상 우리 공정가치로 순자산 공정가치와 이전 대가를 측정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보유했었던 주식도 그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이전 대가에 포함하게 되죠. 그런 걸 취득법이라는 거죠. 자, 문제 상황을 보시면 대한이 민국의 주식을 2001년도에 150주, 지분율론 15%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FVOCI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FVOCI니까 기말에는 공정가치 평가했을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1년 말 공정가치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얼마다, 뭐 예를 들면 18만 원이면은 18만 원의 자산이 되어 있고 평가 이익은 3만 원 인식을 했겠죠. 19만 원이라면 자산은 19만 원 되어 있고 평가 이익은 4만 원 되어 있겠죠. 다만 이 금액은 문제 풀 때는 필요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년 초에 나머지 85%를 취득해서 합병을 했어요. 그러면 합병했을 때 문제 26번에서 지금 영업권을 물어봤는데, 이 영업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취득한 순자산 공정가치와 이전 대가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먼저 순자산 공정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문제에서 제시된 요약 재무상태표에 있는 순자산은 각각 자산의 공정가치가 전부 148만 원, 부채의 공정가치가 60만 원. 그래서 요약 재무상태표에 있는 순자산 공정가치는 88만 원인데, 다만 밑에 추가 자료를 고려했을 때 더 포함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그 요약 재무상태표 밑에 있는 자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건 합병 수수료니까 이건 우리 영업권의 계산과는 아무 관련 없는 거죠. 합병 수수료는 그 지출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취득부대원가는 그 지출 용도에 따라서 비용 처리하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면 되거나 아니면 유형자산 같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면 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합병의 수수료가 영업권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을 계산할 때 해당 자료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자료. 자, 종업원들의 가치가 8만 원이다. 우리 잠재적 계약이나 집단적 노동력에 대한 가치는 영업권과 분리하지 않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8만 원의 무형자산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상표권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상표권의 가치가 3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즉 피취득자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도 사업결합을 하면서 그게 정의를 충족하고 이렇게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전부 91만 원짜리 순자산을 취득을 한 건데, 이걸 취득하기 위한 이전 대가를 어떻게 지급을 한 거냐. 내가 원래 기존의 15% 주주에게 지급한 FVOCI 형태로 지급한 이전 대가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날 추가로 85% 주주에게 지급한 현금과 주식 발행이 있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전 대가를 지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 전부 다 공정가치, 합병일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데, 자료의 두 번째 포인트에 있는 내용에서 이전 대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보시면 현금 2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의 주식을 500주 발행했는데 공정가치가 전부 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액면금의 50만 원은 자본금, 나머지 30만 원 주발초 해도 되는데, 문제 풀 때 영업권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냥 합쳐서 80만 원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 150주의 주식도 이 합병일의 공정가치만큼 이전 대가에 포함하는데, 읽어보니까 민국의 주식은 한 주당 공정가치가 1,2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50주에 대해서 1,200원이니까 이날 공정가치는 18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전 대가를 전부 합해보면은 내가 지급한 이전 대가는 118만 원인데 그럼 118만 원 주고 왜 91만 원짜리를 취득했냐? 더 지급한 27만 원이 영업권이다라고 이렇게 차액으로 항상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26번 풀 때 영업권의 계산과 관련이 없지만 합병을 하면서 지금 지출한 수수료가 몇 가지 있는데 자료의 두 번째 포인트의 마지막 줄에 있는 신주 발행 비용으로 10,000원, 그리고 요약 재무상태표 밑에 있는 부분에서 수수료로 전부 30,000원, 20,000원, 그러니까 60,000원의 수수료를 지출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수료를 지출했을 때는 주식을 발행한 수수료는 그 용도에 맞게 주발초에서 차감하고, 그게 아니라 그 기타 직접 관리 관련된 수수료면은 비용으로 인식을 하지만 수수료 지출은 영업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26번에선 영업권은 27만 원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27번에서 추가 자료를 고려했을 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죠. 그리고 이 추가 자료를 읽어보면 자, 이런 식의 자료나 기준서 규정은 한 번도 1차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이게 우리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 즉 별도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정산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우리 기준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해설지의 13페이지 참고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된 기준서 규정을 같이 실어드렸는데요. 설명은 드리겠지만 굉장히 지엽적인 주제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서 떨어지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거 그냥 찍고 넘어가도 돼요. 나머지 31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단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A라는 취득자가, 여긴 대안이죠. B라는 피취득자, 대한민국이라고 써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 26번, 27번에서 대한이 민국을 합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당연히 민국의 주주들에게 대가를 주고 지금 취득을 할 거잖아요. 그 대가로서 이렇게 주식도 주고 현금도 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대가를 주면서 기업을 사오고 있는데 근데 이 사업결합, 그러니까 합병과 관련 없이 그 전에 원래 하던 거래 관계가 있는데 그 거래 관계도 같이 정산을 하게 됐다면 그러면 내가 합병해서 지급한 대가 중에서 일부의 대가는 이 관계, 기존 관계를 정산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다라고 이 부분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라는 게 지금 이 기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문제 27번의 추가 자료를 보시면 이런 거죠. 자, 합병일 현재 대한은 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된 상태다. 즉 민국이 예전에 대한에게 소송을 건 상태란 얘기죠. 그리고 이 손해배상 소송은 합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둘이 따로따로 있었을 때부터 소송 관계에 있었는데 합병하면서 어차피 이제 한 몸이 되니까 이런 소송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배상금의 공정가치가 2만 원으로 추정됐고 그리고 합병하면서 그 소송 관계도 정산했다. 즉 어차피 대한과 민국이 이제 한 회사가 될 거면 민국이 대한을 고소하고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거니까 그 전에 있었던 관계는 그냥 2만 원 하고 정산하고 없던 걸로 하자, 끝내자라고 말 그대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충당부채도 설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준서는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냐면 여기 해설지 12페이지에 있는 문장 먼저 보시면 자, 12페이지의 문제 27번에서 제가 양가로 1번에 취득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이전 대가 중 별도 거래 정산으로 인한 2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사업결합의 이전 대가로 인식된다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 26번에서는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주고 합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 27번처럼 소송관계를 정산했는데 그 소송관계라는 거는 이 합병이라는 사건, 사업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면 그러면 사실 내가 준 현금 중에 20만 원 중에는 그 중에 2만 원은 그 소송이라는 기존 관계를 없애려고 준 돈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져요? 내가 사실 현금 20만 원을 줬지만 그 중에 합병 대가로 준 거는 18만 원인 거고 나머지 2만 원은 소송을 정산하기 위해서,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서 준 돈이다라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 대가가 줄어들었으니까 영업권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 2만 원만큼 내가 정산하면서 비용으로 인식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합병에서 생기는 5만 원과 합병 외에 별도 거래에서 생긴 2만 원, 그래서 7만 원의 손실이다라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 결합하면서 기존 관계라는 게 이 합병과 관련 없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관계를 그걸 합병을 하면서 우연히 같이 정산을 하게 되면 내가 20만 원 돈을 줬지만 사실 합병 때문에 준 건 18만 원밖에 안 되고 2만 원이 이것 때문에 준 거다라고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라는 내용인데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하고 만약에 내가 이제 2차 시험 이후에서도 기존 내용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도 다 잘 되어 있고 공부도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재무회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럼 이제 이런 주제도 챙겨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반적인 유형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한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지도 모르겠는 지엽적인 주제를 보고서 불안해가지고 이걸 찾고 연습을 하고 그러면 순서를 거꾸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것부터 공부하고 중요한 것부터 시간을 써야겠죠. 자, 다시 문제지로 돌아와서 이번에 문제 28번의 지분법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8번은 지분법인데 일반적인 지분법과 달리 토지라는 현물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현물출자라고 부르죠. 즉 내가 토지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그러니까 지분법이니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겠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현금까지 수령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현금까지 수령하면 이런 현물출자의 지분법은 1차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고 2차 시험에는 나오는 유형에 해당하니까 내가 연습서를 공부 안 했으면 이런 문제 28번은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넘어가서 29번부터 풀면 되는 겁니다. 28번을 내가 설령 못 맞추고 찍었다라고 해도 이런 문제는 매년 나와요. 어차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한 3, 4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는 나옵니다. 이걸 맞추고 못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었죠. 나머지 31문제를 시간 내에 안 틀리고 맞추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드립니다. 31문제 틀리는 거는 아는 건데 틀린 거야 라고 가볍게 넘기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모르면 불안해하고 그건 완전 거꾸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항상 맞춰야 되는 걸 틀릴 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건 그냥 못 맞춰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볼게요. 자, 대안은 1년 초에 보유하던 토지, 장부금액 2만 원에 공정가치 3만 원짜리를 출자하고 현금 만 원과 주식 30%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2만 원짜리 토지를 줬을 때 이전 대가를 얼마로 볼 거냐? 이건 사실 우리가 중급회계의 유형자산의 교환 취득에서 생각하는 논리하고 유사한데요. 우리 교환 취득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 취득이면은 장부 금액으로 측정하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 거래면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 거래면 장부 금액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그 교환 취득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처분 손익이 생기고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처분 손익이 안 생기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줄에 현물 출자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그러면 공정 가치로 우리가 이전 대가를 측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3만 원짜리 토지를 지급한 건데 장부 금액은 2만 원짜리를 제거하니까 나머지 만 원의 공정 가치 차이만큼을 이렇게 처분이익으로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어치를 주고 3만 원어치를 받았는데 그중에 돈을 1만 원 받았으니까 나머지 2만 원이 이 주식의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취득원가가 되겠죠. 다만 이제 지분법에서는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현물 출자를 했을 때 상업적 실질이 있어서 1만 원의 처분이익이 생기게 되면은 이 처분이익은 지금 투자자와 피투자자, 그러니까 나와 관계기업 간에 생긴 처분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이 1만 원도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에 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실 때 이 1만 원의 30%만큼의 미실현이익을 취소해야겠죠. 이제 일반적인 현물 출자는 거기까지만 고려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복잡한 게 이렇게 주식 말고 현금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은 1만 원의 처분이익을 두 부분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즉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서 인식한 처분이익과 현금을 수령함에 따라서 인식한 처분이익의 성격을 구분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저 3만 원어치를 수령하면서 1만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을 했다면 3만 원 중에 2만 원은 이 주식 때문에 인식한 처분이익이고
3만 원 중에 만 원은 현금을 관련해서 인식한 처분이익입니다. 그럼 반올림해서 계산해보면 이 주식과 관련된 처분이익이 6,667원, 현금과 관련된 부분이 3,333원인데 그럼 우리가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이 주식과 관련된 처분이익만 고려한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좀 고려해야 돼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현금 수령이 없었으면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3만 원이고 만 원 전부 다 미실현이익이 됐겠지만 이렇게 현금을 일부 수령했다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주식과 관련된 부분만 미실현이익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는 더 이상의 계산은 없기 때문에 2001년도에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겠죠. 자, 지금 관계기업의 2001년 당기순이익이 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6,667원을 조정하셔야 되고 지분법이니까 지분율만큼만 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2001년도 지분법 이익은 1,000원이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분법 이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처분이익 만 원에다가 지분법 이익 1,000원, 그래서 11,000원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 자, 한 장 넘겨서 문제 29번을 볼게요. 자, 문제 29번은 지분법과 관련된 우리 말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사실 다른 문장들도 우리가 객관식 공부하면서 몇 번 본 문장들이라서 이 정도는 풀 수 있는데 여기서 틀린 문장은 3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3번은 왜 틀렸냐면 사실 이 3번을 읽었을 때 이게 올바른 문장이면은 어느 기준서의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연결해서나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이게 지금 뭐냐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유 지분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추가로 처분했을 때 그걸 자본 거래로 보는 경우는 연결의 경우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연결해서 이 보유 지분의 변동. 근데 연결이니까 유의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지배력이라고 해야겠죠. 즉 연결에서는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보유 지분의 변동은 타 자본 거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A라는 기업이 지배기업이고 B라는 기업이 종속기업이다. 그럼 연결이니까 5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60% 보유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10%를 더 사거나 아니면 5%를 더 처분하거나 이렇게 지분이 변동해도 70%나 55%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50% 초과하니까 지배력이 안 변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유 지분이 변동하는 거는 주주와의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왜? 연결은 이미 종속회사와 하나의 실체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배회사가 B라는 종속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게 되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닌 거죠. 왜? 연결재무제표에서 A랑 B는 다 하나의 회사잖아요. 그걸 우리가 연결실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우리 회사의 주주인 B집의 주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주랑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니까 이거는 자본거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런 식의 추가 취득이나 처분은 자본거래의 일환. 왜? 우리 회사 주주랑 하는 거래니까 그런 거죠. A랑 B가 다른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연결에서는. 근데 지분법은 어때요? 자, 이 지분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A가 취득자, 투자기업이고 관계기업, B투자기업이 B라면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데 이 B라는 기업은 우리가 관계기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회사는 아니잖아요. 연결처럼 두 회사가 하나로 합병했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타인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종속회사도 우리 회사에 해당하지만 그러니까 주주가 우리 회사 주주지만 여기서는 다른 회사하고 주식을 사고 파는 거니까 이건 그냥 투자 자산에 대한 거래인 거지 우리 회사 주주하고의 거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주와의 거래, 자본거래다라고 자본거래로 회계 처리한다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계산 문제 30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31번, 32번이 연결 계산 문제인데요. 예년에 비해서 이 연결 계산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서 27번, 28번에 대해서 시간 쓸 거 없이 이런 거 풀어서 맞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시간 쓰느라 30번, 31번, 32번은 틀렸다. 그럼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27번, 28번 같은 거 안 풀어도 돼요.
이런 거 틀리지 않기 위해서 기초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30번 볼게요. 대안은 1년 초에 60%를 취득해서 지배력을 획득했고요. 읽어보시면 2년도에 기계장치와 관련된 하향 내부 거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2003년도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 기계장치 관련된 내부 거래가 2년도, 3년도에 얼마씩 연결 조정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건데 어렵지 않죠? 2002년 초에 장부 금액은 순액으로 2만 원이죠. 취득원가 5만 원에 감가누계액 3만 원이니까 2만 원짜리 4만 원에 매각했으니까 별도에서 2만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을 했을 텐데 5년의 정액법이니까 매년 4천 원씩 이렇게 감가비로 실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말고는 문제에서 다른 조정사항은 없으니까 내부 거래나 순자산 차이가 없으니까 3년도에는 이 4천 원의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는 것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2003년도에 지배주주의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배주주는 지배기업의 손익은 100% 다 가져가고 종속기업의 손익은 지분율이 60%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 손익은 대한이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부거래가 하향 내부거래니까 전부 다 지배기업에서 조정이 되죠. 그러니까 4천 원 조정한 금액의 100%, 지배기업의 100%, 그리고 종속기업의 손익의 60%를 가져가죠. 종속기업이 만 원을 벌어왔으니까 그 중에 60%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상향거래면 여기서 60%만큼만 가져왔겠죠. 계산해보면 3만 원이다라고 답을 5번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1번과 32번 볼게요. 자, 문제 31번, 32번은 법인세를 고려하는 연결이기는 한데 근데 계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볼게요. 자, 먼저 1년 초에 75%를 취득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연결할 때도 항상 순자산 공정가치만큼 취득을 하는데 먼저 순자산 장부 금액은 15만 원이고 순자산 중에서 순자산 차이, 그러니까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가 나는 자산이 여기서는 토지가 5만 원과 8만 원의 차이 3만 원만큼 차이가 됩니다.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원래는 이렇게 18만 원에 대해서 순자산 공정가치를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법인세를 고려하면 이런 순자산 차이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간주하니까 20%의 세율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냥 이 차이 부분, 연결 조정으로 수정되는 부분이 다 세후 금액으로 바뀐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전으로 3만 원인데 세후 20%면 세후로는 2만 4천 원이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고려했을 때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17만 4천 원이고 이 금액을 지배비 지배가 지분율대로 나눠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배주주는 130500만큼 그리고 비지배 지분은 43,500원이라고 계산되죠. 자, 영업권을 계산해 볼 건데 지금 이전 대가 첫 번째 줄에 15만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15만 원을 지급하고 130500만큼 취득했으니까 19,500원이 영업권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31번은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2번에 비지배 주주의 순이익까지 계산을 해볼게요. 문제 다시 읽어보면 상향 내부 거래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내부 거래인데 그러면 재고자산 내부 거래니까 우리가 법인세 고려 안 하면 그러면 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판매했으니까 만 원의 미실현 이익이 생기는데 이 중에 50%는 단기 중에 외부에 판매했으니까 50%는 실현되겠죠. 그러니까 안 팔린 50%만 5천 원만 조정하면 되는데 법인세를 고려하면 이걸 세후 4천 원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이 어렵지가 않죠. 그럼 바로 2001년도에 비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비지배주주니까 지배기업의 손익은 가져갈 수 없고 종속기업의 손익 중에서 자기 지분율인 25%만 가져가겠죠. 그러면 종속의 별도 당기순이익은 3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만 원에다가 저 세후 내부거래 미실현 이익인 4천 원만큼 조정한 26,000원이 종속에 조정된 이익인데 이 중에서 자기 지분율인 25%만 가져가죠. 계산해보면 6,500원이라고 계산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법인세를 고려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계산이 어려운 걸 요구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3번에 파생상품 관련된 말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 33번은 파생상품과 관련된 말문제입니다. 파생상품도 금융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목에는 1109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상품 중에서 이제 지분상품, 채무상품 말고 파생상품과 관련된 선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내용들이 거의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건 위험회피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즉, 이런 건 위험회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위험회피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기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들이고, 당연히 계산 문제 말고 말문제로나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자체로도 굉장히 지엽적인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할 시간에 34번 이런 것들 열심히 풀어서 맞춰야겠죠? 33번, 35번. 이런 거는 내가 나머지 31문제 다 공부해서 맞출 정도로 공부하고도 시간이 너무 남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하는데 이런 33번 문장 하겠다고 공부하면은 말씀 몇 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5번이 틀린 문장인데 이 5번은 객관식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런 거 지엽적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해서 맞추면 좋은 것이고 몰라도 다른 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5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사업결합과 관련돼서 위험회피를 할 수 있냐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런 식의 사업결합, 그러니까 합병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업결합을 하기로 한 확정계약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확정계약도 일반적인 확정계약, 뭐 통화선도 관련된 또는 재고 판매하는 이런 식의 확정계약과 같이 위험회피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는 위험회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결합의 위험 자체는 안 되는데 다만 외화 위험은 회피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인데요. 어떤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A라는 취득자가 B라는 주주로부터 B라는 회사를 취득을 해요. 이게 합병이죠. 그러면 그 대가로서 이전 대가를 지급을 할 건데 예를 들면 뭐 $10,000를 주겠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합병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3달 뒤에 이렇게 하자라고 계약을 체결했고 확정 계약이라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3달 뒤에 나는 B라는 회사를 취득하고 대가로 $10,000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의 계산 문제에서는 보통 뭐 재고를 취득하는 뭐 3월 31일 날 재고를 취득하는 확정계약 또는 반대로 재고를 판매하는 확정계약 이런 식으로 이런 개별 자산에 대해서 판매하는 식의 또는 현금을 수취하는 매출채권을 수취한다거나 이런 식의 확정계약을 주로 풀어왔는데 지금 여기처럼 회사를 사오는 사업결합의 확정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위험이 있겠죠? 여기 지금 이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손실이 아니라 우리 회계에서 위험이라고 하면 항상 변동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예를 들면 내가 취득하는 이 B라는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얼마인지는 지금으로부터 3개월 동안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저 B라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회피를 할 수 있냐?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걸 할 수 없는데 하지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내가 그 대가로 주는 이 $10,000가 원화로 얼마가 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위험회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통화선도 매입 같은 거 체결하면 되겠죠. 즉 이 $10,000도 원화로는 이게 1,000만 원이 될지 아니면 2,000만 원이 될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거는 우리가 통화선도 계약 같은 걸 이용해서 위험회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위험회피를 즉 기업 가치가 변동하는 걸 고정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4번에 우리 파생상품 현금흐름 위험회피의 계산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4번은 이제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위험회피 문제는 거의 다 외화 위험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외화 위험이 아니라 가격 위험에 해당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이런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옥수수와 관련된 재고 위험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배터리를 그러니까 재고를 판매하는 이 판매 계약과 관련된 거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죠. 확정 계약이 위험회피 대상이 아니라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예상 거래가 위험회피 대상이니까 그러면 현금 흐름 위험회피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참고로 여기는 지금 100개의 배터리 판매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분석을 할 때는 저희는 한 개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0개 수량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험회피 대상은 예상 거래고요. 위험회피 수단은 이 매도 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선도 계약 12,000원에 매도하기로 고정시킨 거죠. 매도 계약이니까 받을 돈이 고정되고요. 줄 돈이 변동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이 예상 거래에서 이 변동이, 현금 흐름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상 거래니까 현물 가격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 체결일에는 한 개당 13,000원짜리인데 기말이 되면 12,500원, 그리고 만기가 되면은 1,500원이 돼요. 그럼 우리가 현금 흐름 위험회피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는 분개를 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단의 손익 중에서 효과적인 부분과 비효과적인 부분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이 누적으로 얼마나 변동했는지는 고려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재고를 판매하는 예상 거래니까 이 돈만큼 내가 받는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면 내가 더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 말에 13,000원에서 12,500원으로 줄어들면 500원만큼 현금 흐름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만기에 1,500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누적으로 2,500원만큼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저걸 분개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이 수단의 변동 중에서 효과적, 비효과적인 걸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저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매도 계약에 해당하니까 우리는 받을 돈을 12,000원에 고정을 시킨 거죠. 그죠? 왜 그래요? 지금 이 계약이 배터리라는 재고를 판매하면서 판매 대금을 받을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얼마를 받을지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에 대해서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저렇게 매도 계약으로 받을 돈 고정을 시키는 거죠. 대신에 줄 돈이 변동하는데 이건 지금 선도 계약이니까 선도 가격으로 측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1년 말에는 11,300원, 만기에는 현물 가격이 되니까 1,500원이 되고 그럼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만큼을 계산해 보면 1년 말에는 700원만큼 유리하니까 자산으로 700원, 그리고 만기에는 1,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니까 증가한 만큼 평가 이익을 700원, 800원 인식을 했을 텐데 그 금액은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단기손익이고 OCI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단기손익인 거죠. 그리고 효과적이냐 비효과적이냐는 이 수단의 변동과 대상의 변동을 누적 기준으로 비교하게 돼서 상쇄하는 금액이 효과적인 금액이 돼요. 또는 그냥 편하게 둘 중에 절대값이 낮은 금액이 효과적인 금액이죠. 그럼 1년 말엔 500원, 700원 중에 작은 금액 500원이 OCI. 그럼 나머지 200원이 NI고 만기에는 1,500원, 2,500원 중에 작은 금액 1,500원이 OCI, 그리고 작은 금액, 나머지 금액 0이 단기손익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금액은 누적 금액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2002년도에 발생한 손익을 계산하고 싶으면 누적 차이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OCI는 1,000원만큼 이익이 발생한 거고 한 개당 1,000원, 그리고 단기손익은 한 개당 200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100개에 대해서는 2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만기까지의 거래를 분개하면 지금과 같이 분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만기에 실제 예상 거래대로 거래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걸 고려해 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지금 이 선도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는 만기에 한 개당 1,500원, 그럼 100개니까 15만 원의 파생상품 자산을,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의 누계액으로 15만 원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파생상품 자산은 어차피 현금으로 우리가 수수하면서 제거가 돼요. 다만 이 OCI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예상 거래가 어떤 식의 거래로 끝나냐에 따라 다른데요. 두 종류의 거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재고를 구매하는 것처럼 어떤 비금융 자산을 인식하는 거래라면 그러면 그 비금융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조정을 해줘요. 근데 지금 이 거래는 그렇게 재고를 구매하는 거래가 아니라 비금융 자산을 인식하는 거래가 아니라 그 외의 거래, 즉 판매하면서 우리가 현금만 수령하는 거래인 거죠. 그러면 그 즉시 재분류 조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실제 예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분계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현물 가격 1,500원을 기준으로 100개를 판매했으니까 현금 105만 원을 수령하면서 재고를 팔았으니 매출을 인식하죠. 그리고 원가는 한 개당 문제에서 만원짜리라고 했기 때문에 100개를 판매했다면 매출 원가는 1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재고를 판매하는 계약이라면 비금융자산을 인식하지 않잖아요. 이건 지금 재고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현금이니까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저 15만 원의 OCI를 그 즉시 재분류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15만 원의 플러스 잔액을 없애야 되니까 재분류 조정하면서 15만 원의 단기 손익이 생기게 되겠죠. 참고로 이건 재분류 조정이니까 IS상 OCI가 없어지는 거고, 문제에선 단기 손익의 효과를 물어봤으니까 매출원가에다가 여기 단기 손익까지 합해서 20만 원에다가 아까 여기 평가이익 한 개당 200원이니까 100개 2만 원이겠죠. 그래서 20만 원에 2만 원 차가면 18만 원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화 위험 외의 위험 회피도 이미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상거래 현금 흐름 위험 회피의 계산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35번의 환율 변동과 관련된 말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 35번은 환율 변동과 관련된 말문제인데요. 여기 보기의 답은 3번이죠. 보기 3번이 답인데 이 내용은 해외사업장 순투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내용은 해외사업장 순투자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 거죠. 제가 관련된 개념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결론을 이제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냐면 말 그대로 해외사업장, 그러니까 해외에 종속기업이 있을 때 그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이렇게 외화로 대여해준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배기업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기능통화, 표시통화 모두 원화에 해당할 거고요. 종속기업은 해외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US 달러와 같은 외화를 사용하겠죠. 그럼 만약에 지배가 종속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럼 대여금을 가지고 있을 거고 종속은 차입금을 가지고 있을 거고 100달러만큼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 이 대여를 할 때 지배기업은 돈 주고 대여금을 인식을 할 거고 종속기업은 돈 받고 차입금을 인식을 할 텐데 이걸 각각 어떻게 분계를 하겠어요? 자, 이 거래 자체를 항상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지배기업은 100달러라는 대여금은 나는 원화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회사니까 외화 자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화폐성 자산에 해당하게 되니까 원화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대여해준 날의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다면 100달러라고 분계를 못하고 원화로 바꿔서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대여금은 화폐성이기 때문에 기말이 되면 기말 환율로 환산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기말 환율이 달러당 1,100원으로 올랐다면 그러면 이 100달러라는 금액이 110만 원이 될 거니까 11만 원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달러당 1,000원일 때 10만 원이었지만 1,100원이 됐다면 11만 원이 될 거니까 만 원만큼 늘려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만 원만큼 자산이 늘어난 걸 외환이익으로 잡고 외환이익은 화폐성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 그러면 지배기업이 대여금을 빌려줬으면 종속기업도 차입금에 대해서 이런 외환손익을 인식해요? 그렇지 않죠. 왜? 이 종속기업은 원래 달러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속 입장에서 이건 외화차입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회사에게 원화 대여금이 외화차입금이 아니듯이 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게 달러로 되어 있는 대여 차입금도 외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환산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100달러 이렇게 분계를 할 뿐이지 어떠한 외화 환산도 없고, 그러니까 기말의 환율이 1,100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이 만 원만큼 손실 인식하냐?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재무제표를 나중에 기말에 작성할 때에도 이게 내부 거래니까 대여금 차입금은 지워지겠죠. 하지만 이 지배기업의 외환이익은 지워지지 않아요. 왜냐면 반대쪽에서 외환 손실을 인식하는 게 없기 때문인 거죠. 항상 이런 순투자의 내용을 보면 수험생분들이 거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여기서 외환이익 인식했으니까 거기도 외환 손실과 상계해야죠 라고 하는데 얘 애초에 외화 환산을 안 한다니까요. 이거 외화가 아니에요.
종속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계할 손실도 없으니까 저 외환이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도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 보기의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저 대여금이 순투자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저 손익을, 10,000원이란 외환손익을 NI가 아니라 OCI로 바꿔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순투자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사실상 주식 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대여금이라는 건 주식이 아닌 거죠. 대여금은 채권이잖아요. 주식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주식은, 다시 채권은 돈을 대여해줬으면 만기에 돌려받을 걸 예상하고 그럴 의도로 빌려준 거죠.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 같은 걸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반대로 주식 투자는 내가 주식 투자해도 원금 보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상환 의무가 없는 게 주식 투자의 특성인데, 순투자에 해당한다는 건 이 대여금 사실상 주식 투자나 마찬가지로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차피 무기업과 자회사니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마치 그냥 출자하듯이 $100를 빌려줬다고는 하지만 돌려받을 생각 없고 이걸로 그냥 여기서 영업활동 잘 하라고 준 돈에 사실상 가깝다는 거죠. 물론 이게 순투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문제에서 알려주는데, 이렇게 순투자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저 외환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10,000원을 살려두기는 하되 그 항목을 NI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순투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리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대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순투자가 아닐 때하고 순투자에 해당할 때하고 별도 재무제표에서 그 외환손익과 연결 재무제표에서의 외환손익의 취급이 다른 거죠. 만약에 순투자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여금 차입금이라면 이 10,000원의 외환이익은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당연히 살아있는 거고요. 연결 재무제표에서도 계속 살아있는 거죠. 상쇄되지 않는다, 상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 다 당기손익으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순투자에 해당한다면 그럼 별도 재무제표에서 10만원에, 다시 10,000원의 외환이익을 인식하는 거는 똑같은데, 연결 재무제표에서도 살려는 있지만, 살려는 줬지만, 하지만 이 금액의 항목을 OCI로 바꾼다라는 것만 달라진다는 거죠. 순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부분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5번에 보기 3번을 보세요. 그러면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 되게 길게 써있지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저 순투자로 취급받는 대여금, 여기서 생긴 외환 차이는, 자, 보고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나 해외사업장의 개별 재무제표, 즉 별도 재무제표, 단일 재무제표에서는 당기손익으로 표시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 즉 얘랑 얘를 포함하는 재무제표니까 연결재무제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계속해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해야 올바른 기준서의 문장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재무회계 35문제에 관련해서 전부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의료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강사 소개란에 있는 재무회계 김한솔 페이지에서 1:1 상담실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